10년 동안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새벽마다 밥을 짓고 아플 때는 밤새 곁을 지켰죠. 그런데 어느 날 가족들 앞에서 저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결혼한 지 10년. 김선희는 단 하루도 편히 쉰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 오시면 일어나 시어머니의 아침상을 차리고 출근 전 약을 챙겨드렸습니다. 반찬 가게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한 뒤에도 집에 돌아오면 다시 저녁밥을 짓고 거동이 불편한 시어머니의 다리를 주물렀습니다. 며느리가 이 정도는 해야지. 칭찬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늘 회사가 바쁘다며 모든 걸 선희에게 맡겼습니다. 친정에 가는 것도 친구를 만나는 것도 포기한 채 선희는 오직 가족이라는 이름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녀는 믿었습니다.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언젠가는 진짜 가족이 되어 있겠지. 하지만 그 믿음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선희가 처음 박준혁을 만난 건 26이었습니다. 소개팅 자리였는데 준혁은 말수가 적었지만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선희가 음식을 남기자 많이 힘들었어요? 오늘이라고 물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선희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묻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어떤지, 힘들지는 않은지. 두 번째 만남에서 준혁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무릎이 좋지 않으세요. 혼자 계시기엔 많이 불편하셔서.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효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좋아 보였습니다. 자신도 언젠가 그런 남자에게 그렇게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선희의 어머니가 한 번 물었습니다. 선희야,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괜찮겠어? 괜찮아요, 엄마. 어차피 몸이 불편하신 분인데 모셔야죠. 그때 선희는 정말로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순진할 수 있는지, 그 순진함이 얼마나 오랜 시간에 걸쳐 사람을 갉아먹는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 첫날 아침, 선희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시어머니의 기침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준혁은 옆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선희는 이불을 걷고 나왔습니다. 부엌에 서서 냉장고를 열었을 때 차가운 형광등 빛이 얼굴에 쏟아졌습니다. 신혼의 첫 아침이었습니다. 된장국을 끓이고 달걀을 부치고 시어머니가 드실 수 있도록 밥을 조금 더 무르게 지었습니다. 상을 들고 방에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이불 속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왔어? 네, 어머니. 드세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선희는 방문 옆에 서서 잠시 기다렸습니다. 한마디라도 해주실까 싶어서였습니다. 괜찮다, 고맙다, 그런 말 한마디. 하지만 시어머니는 조용히 밥을 드셨고 선희는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그것이 10년의 시작이었습니다. 반찬 가게는 준혁의 어머니가 오랫동안 해오던 가게였습니다. 무릎이 나빠지면서 더 이상 서 있기가 힘들어지자 선희가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물려받았습니다. 처음엔 돕는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그게 선희의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루에 10시간씩 서서 일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와 재료를 손질하고 조림을 하고 무침을 하고 국을 끓이고 손님을 맞고 계산을 하고 남은 재료를 정리했습니다. 손이 갈라졌고 발이 퉁퉁 부었습니다. 그래도 선희는 웃었습니다.
손님들한테도, 가게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도. 아주머니, 오늘 시금치 무침 있어요? 네, 있어요. 오늘 특히 맛있게 됐어요. 그 웃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선희 자신도 몰랐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구분하는 것 자체를 포기했습니다. 가게에서 번 돈은 대부분 생활비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의 병원비, 약가, 관리비, 장 보는 돈. 준혁이 버는 돈과 합쳐도 늘 빠듯했습니다. 선희는 자신을 위해 옷을 사거나 화장품을 사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필요한 것보다 필요하지 않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일이 더 쉬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선희는 그 점을 늘 마음에 새겼습니다. 아기가 있는 게 아니야. 그냥 그렇게 자라온 사람이야. 그 시대가 그랬던 거야. 하지만 악에 없는 말이 얼마나 깊이 박히는지 선희는 몸으로 배웠습니다. 선희야, 국이 좀 짜지 않니? 선희야, 요즘 반찬이 단순해. 선희야, 내 친정은 명절에 뭘 그렇게 늦게 보내? 며느리가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시집살이 할 때는 이것보다 훨씬 했어. 시어머니는 그 말들이 선희에게 어떻게 꽂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았는데도 그게 문제라는 걸 몰랐는지도 모릅니다. 선희가 웃으며 네, 어머니라고 대답할 때마다 시어머니는 그 웃음이 진짜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준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 전 따뜻했던 눈빛은 어디로 갔는지 그는 점점 집을 빈 공간으로만 여기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퇴근 후에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거나 TV를 켰습니다. 선희가 부엌에서 저녁을 차리는 동안 그는 한 번도 내가 할게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선희는 며칠 전부터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빠진 건 없는지, 어머니가 서운해할 부분은 없는지 머릿속으로 계속 점검했습니다. 준혁은 명절 전날 밤 수고해라고 말하고 잠들었습니다. 마치 선희의 노동이 당연한 것처럼, 칭찬이 아니라 확인처럼. 선희에게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면 그건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걸어가는 10분이었습니다. 골목을 지나고 편의점 앞을 지나고 작은 공원 옆을 지나는 그 길. 선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무도 부르지 않는 그 10분 동안만큼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김선희도 며느리도 아내도 가게 주인도 아닌 그냥 밤바람을 맞으며 걷는 사람. 가끔은 그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밤 가로등 하나가 켜진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몇 개 보이는 날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숨이 쉬어졌습니다. 그러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선희야, 아직이야? 어머니, 약 드실 시간 됐는데. 준혁의 목소리였습니다. 선희는 일어나 가방을 들었습니다. 응, 가고 있어. 결혼 7년째 되던 해 선희의 친한 친구 지은이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였습니다. 아이를 낳고 이사를 하고 바빠지면서 서로 멀어진 사이였습니다. 지은은 모임을 만들었다며 이번 주말에 한번 나오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선희는 문자를 보고 한참 생각했습니다. 주말에는 시어머니 병원 일정이 있었고 청소도 해야 했고 반찬 재료도 미리 손질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사람이 그리웠습니다. 자신을 알아봐주는 사람, 며느리나 아내가 아닌 그냥 선의를 아는 사람. 준혁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 이번 주말에 친구 좀 만나도 될까?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번 주말 어머니 병원 있잖아. 한 번은 당신이 같이 가면 안 돼?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도 주말에 팀 회식이 있어. 어쩔 수 없잖아. 선희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에게 다음에 보자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다음이 언제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다음이었습니다. 믿음이 무너진 건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반찬 가게를 일찍 닫게 된 날이었습니다. 재료 공급이 늦어지는 바람에 오후 장사를 접고 집에 일찍 돌아갔습니다. 준혁은 회사에 있을 시간이었고 시어머니는 낮잠을 주무실 것 같았습니다. 선희는 오랜만에 낮 시간에 혼자 집에 들어간다는 사실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안방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참 딱하지 뭐야. 그런데 어쩌겠어. 내 아들이 좋다고 하는데. 나는 처음부터 좀 아니다 싶었는데. 선희는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얼굴도 그렇고 집안도 별로잖아. 그냥 착하고 성실하니까 부려먹기는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 말은 아주 천천히 선희의 귀를 통해 들어와서 가슴 한가운데에 내려앉았습니다. 부려먹기는 좋다. 10년이었습니다. 새벽 5시의 아침밥. 갈라진 손. 벤치에서 혼자 올려다보던 하늘. 다음에 보자고 보냈던 문자들.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주말. 그 모든 것들이 그 한 문장 앞에서 다르게 보였습니다. 선희는 그 자리에서 숨을 참았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소리 내지 않으려고, 무너지지 않으려고, 그리고 아주 천천히 아무도 모르게 현관문을 도로 닫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골목 끝 벤치에 앉았습니다. 낮의 벤치는 달랐습니다. 햇빛이 나뭇잎 사이로 쏟아지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어딘가에서 들려왔습니다. 세상은 평화로웠습니다. 선희만 아니었습니다.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울지 못했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고, 울 공간이 없었고, 울어도 달라지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았습니다. 참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참는 게 자신의 성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년 동안 그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 더 힘들어질 것 같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울고 나서 처음으로 무언가가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가족이 되고 싶었던 게 아니라 가족에게 받아들여지기만을 기다렸던 것이 아닐까? 나는 사랑받고 싶었던 게 아니라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하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증명하고 또 증명하고 끝없이 증명하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라고. 하지만 증명으로 얻은 인정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사용이었습니다. 그날 밤 선희는 오랫동안 준혁과 마주 앉았습니다. 준혁은 처음엔 무슨 일이냐는 듯 선희를 바라봤습니다.
선희는 오늘 들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요즘 많이 지쳐 있어. 준혁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래? 응, 오래됐어. 근데 한 번도 말 못했어. 준혁은 말이 없었습니다. 선희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말을 멈춘 이유가 달랐습니다. 전에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체념이었는데 지금은 내 말을 들을 준비가 된 사람인지 먼저 보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준혁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선희는 그 말이 어떤 무게인지 아직 몰랐습니다. 진심인지 습관인지 아니면 그냥 이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은 것인지. 하지만 그것은 지금 당장 알아야 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선희에게 필요한 건 그 한마디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것, 내가 지쳐 있다는 것, 내가 더 이상 이 방식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이제 입 밖으로 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먼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희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몸이 먼저 기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바로 부엌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대 끝에 앉아서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갈라지고 굳은 살이 박이고 오래 일한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못생긴 손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내 손이었습니다. 많이 일한 손이었습니다. 창문으로 새벽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선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냄비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눈치가 아니라 의지였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있었고, 준혁은 여전히 많은 것을 모르고 있었고, 가게는 내일도 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선희의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가족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 자신을 지우지 않겠다고. 나도 이 집의 가족이고 내 목소리도 여기에서 들려야 한다고. 사랑은 증명으로 얻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먼저 나를 가족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을. 국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김이 올라왔습니다. 선희는 그 앞에 서서 오래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선희는 자신을 위해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쫓겨난 그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이 진짜 행복이라는 걸. 당신이라면 돌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새 삶을 선택하겠습니까?